쿵. 와인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한 무언가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묵직하고 부드러운 것이 그의 다리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둔탁한 소리였다. 권지우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돌발 상황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목 바닥에,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에 붉은 와인이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 하나가 넘어져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놀란 듯 동그란 눈으로 바닥에 쏟아진 붉은 액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주변에서 짧은 비명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즉각 아이에게 다가서려 했으나 권지훈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이런 떠들썩한 자선 파티를 경멸했다. 의미 없는 대화, 목적이 뻔한 미소, 그리고 지금처럼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 권지훈, 38, JK 홀딩스 의장.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그 이면에서는 얼음심장이라 불렀다. 그는 지난 5년간 12개의 부실 기업을 인수해 괴물 같은 속도로 정상화시켰다. 그의 결정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오직 숫자와 논리, 그리고 승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다. 와인을 뒤집어 쓴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낮고 차갑게 울렸다. 아이는 대답 대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권지훈의 호흡이 멈췄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앙칼지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 JK 홀딩스의 권지훈 회장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나 마주하던 서늘하고 고집스러운 바로 그 무쌍의 눈빛이었다. 턱선은 아직 유아의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인매는 기묘할 정도로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하준아, 괜찮아. 너 또 뛰어다녔지. 그때 또 다른 작은 그림자가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똑같은 키, 똑같은 머리색의 여자아이였다. 여자아이는 넘어진 남자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권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어른을 흉내내듯 어설프게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권지훈은 할아버지라는 호칭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여자아이가 그를 보며 멋쩍게 웃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어지며 반달을 그리는 그 미소. 5년 전 그의 세상 전부였던, 그러나 그가 제 손으로 찢어버린 기억 속에 그 미소와 정확히 겹쳐졌다. 심장이 쿵 하고 아까보다 더 크게 울렸다. 이것은 환각인가,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의 연장선인가. 그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그녀를 그리워한 탓에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다. 하준아, 하리나, 이리 와. 세상에. 어쩌면 좋아. 혼란스러운 그의 귓가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다급하고 당황했으며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목소리. 권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멈췄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한서연, 그녀였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기억 속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파티의 스태프 혹은 케이터링 업체 직원인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 쪽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손이 아이들을 감싸 안으려다 말고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권지훈을 보았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JK 홀딩스의 냉혈한 권지훈 의장, 그리고 그의 발치에 넘어져 와인을 뒤집어 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며 사색이 된 젊은 여자. 사람들은 이 기묘한 조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왜 그녀가 여기에? 이 아이들은 누구지? 왜 저 아이들은 내 얼굴과 그녀의 미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지? 5년 전, 그 모진 말을 내뱉으며 그녀를 밀어냈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여자.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돈 때문에 계약 결혼을 했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5년 내내 스스로를 세뇌해왔다. 그녀를 향한 증오와 배신감만이 그가 지옥 같은 5년을 버텨낸 유일한 힘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그를 꼭 닮은 아이들과 함께. 한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그녀의 몸이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가로막았다. 그 모습이 권지훈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 경멸하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퍼부었던 그 잔인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와인에 젖어 축축한 바지자락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5년간 훈련해온 대로 완벽한 무표정을 지었다. 그의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는 5년 만에 만난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을 닮은 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날카롭고 가장 상처가 될 말을 골랐다. 그것이 그가 지난 5년간 배운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그 어떤 얼음 조각보다도 차가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감히 서울에 돌아와. 그의 말이 공기 중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한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떠올랐던 공포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경멸로 바뀌는 것을 권지훈은 똑똑히 보았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아이들이 겁에 질린 듯 엄마의 치맛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고 권지훈을 향한 적개심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 눈빛은 권지훈에게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내 엄마를 울리려 하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다. 권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경호팀장. 그가 나직이 불렀다. 이분과 아이들을 정중히 모시고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해. 그는 이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님을, 그저 불청객일 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싫어요. 한서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신뢰를 끼쳐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녀는 의장님이라는 단어를 마치 욕설처럼 내뱉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촉해 몸을 돌리려 했다. 권지훈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서연이 분노로 숨을 헐떡였다. 이게 무슨 짓이죠? 비켜요. 그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산 같은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파티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권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5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 무례하군. 한서연 씨.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이 아이들. 누구지? 그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신문이었다. 그는 남자아이를, 하준이라고 불린 그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이었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벨 정도로 세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제발, 저희를 그냥 가게 내버려둬요. 상관이 없어. 권지훈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파티를 망쳐놓고, 내 바지에 와인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는 말을 끊고 아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상관이 없다고. 그는 손을 뻗어 남자아이의 턱을 가볍게 쥐려 했다. 만지지 마요. 한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쳐냈다. 찰나의 정적. 권지훈의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감히 JK 홀딩스 권지훈 의장의 손을 쳐낸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었다. 권지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붉어진 손등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좋아. 그렇다면 여기서 묻지. 그는 주변을 둘러싼 호기심 어린 눈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 몇 살이지? 한서연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친 지 5년. 아이들은 기껏해야 4살. 아니면 이제 막 5살이 되었을 터였다. 그 시간은 정확히 그들이 아직 부부였던 시간과 겹쳤다. 대답 못하나 권지훈이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기묘한 승리감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 그녀가 감히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5년을 도망다녔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파티의 주최 측 관계자가 황급히 달려왔다. 의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쪽은 오늘 행사를 돕기로 한 케이터링 업체 직원인데 아이들을 데려오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긴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서연은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경호원들의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권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관계자를 향해 말했다. 됐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죠.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아이들도 데리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이 거대한 빌딩, 이 남자의 영향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토록 끔찍하게 도망쳤던 서울로 왜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왜 하필 오늘 이 남자와 마주쳐야만 했을까? 엄마, 여자아이. 하린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저 아저씨. 무서워. 한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5년간 아이들을 지키며 단련된 강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가시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권지우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렸다. 그가 걸음을 옮기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그는 파티장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한서연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죄인처럼 그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권지우는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르며 자신의 심장이 얼음장 밑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음을 애써 외면했다. 최고층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파티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밀폐된 공간에는 네 사람의 숨소리만이 낮게 깔렸다. 권지우는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거울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울 속에는 기묘한 내 가족의 모습이 비쳤다. 자신을 경계하며 구석에 몰린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다리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힐끔거리는 두 아이. 남자아이는 여전히 앙다문 입술로 불만스럽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다. 한서연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시선이 거울을 통해 자신들에게 향해 있음을 알았다. 이 남자의 무게감은 5년 전보다 더 무겁고 숨막히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기를 바랐다. 지금의 이 질식할 듯한 침묵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곧 갈 거야. 조금만 참자.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딩. 둔탁한 도착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JK 홀딩스 의장실이었다.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다른 압도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흑단 책상이 방의 주인을 대변하고 있었다. 들어와. 권지훈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말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지 않았다. 대신 야경이 펼쳐진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실루엣을 비췄다. 그는 마치 이곳의 왕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망설이다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발을 내딛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이제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곁에 바싹 붙게 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권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침묵이 한서연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녀에게는
아니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서연이었다. 무슨 용건이시죠? 의장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파티를 망친 점 사과드립니다. 배상은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돈. 결국 이 남자와의 관계는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났다. 배상 권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야경을 등지고 있어 어둠에 잠겨 있었다. 5년 전에 내가 준 50억은 다 썼나 보군. 그래서 이런 곳에서 푼돈이나 벌고 있는 건가? 그것도 내 아이들을, 아니,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권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고 내게 빚진 돈은 생각도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는 5년 전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사랑 따위는 없다고. 오직 돈만이 목적이라고 믿었던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빚진 돈이라니요. 그건 이혼 합의금이었습니다. 계약서대로. 그래. 합의금. 권지훈이 비웃었다. 그 돈 받고 그렇게 빨리 도망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지. 저 아이들 누구애야.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엄마의 등 뒤로 더 깊이 숨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한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냉혈한 남자가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말했잖아요. 당신과는 상관없다고. 그녀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애썼다. 저 재혼했어요. 제 남편의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거짓말에 권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재혼.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렇게 나를 떠나고 싶어 안달이더니 바로 다음 남자를 찾았나. 누군데 이번에도 돈 많은 놈인가. 당신처럼 추잡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남편과 아이들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적어도 그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와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권지훈은 그녀의 격앙된 반응을 차갑게 관찰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맹수처럼. 따뜻한 사람이라. 그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런데 그 따뜻하신 분은 어디 가시고? 당신 혼자 이 험한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나? 그 남자도 당신이 돈 때문에 결혼한 걸 아나? 그만해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린 5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버렸잖아요. 내가 버렸지. 권지훈이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챙겨 떠났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그 따뜻한 남편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소중한 아이들. 그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몇 살이지? 올 것이 왔다. 한서연의 호흡이 멎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5살 아니. 그건 5년 전. 6살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이 남자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권지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왜 대답을 못하지? 한서연 씨 설마 아이들 나이도 잊었나? 아니면 그가 그녀에게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나와 이혼 도장도 찍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던 건가?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돈을 챙겨 도망쳤던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몇 살이냐고 물었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 같았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진실의 일부를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기만 한 소리로 대답했다. 4살이에요. 정적이 흘렀. 의장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4살. 권지우는 그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4살.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기계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렇다면 임신 기간 10달을 빼면 정확히 5년 전, 그들이 아직 부부였던 시절, 그녀가 이 집을 떠나기 직전, 권지우는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일부러 다른 여자를 불러들여 연극을 했던 그날, 그녀에게 독서를 퍼붓고 이혼 서류와 50억짜리 수표를 던졌던 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었다. 그때 그녀가 임신한 상태였다고. 그의 시선이 한서연의 배로 향했다. 그는 그날 그녀의 얼굴만 보았지. 그녀의 몸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녀가 임신했을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계약이었고,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하지 않으려 했었다. 권지훈은 자신을 닮은 남자아이, 하준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를 닮은 여자아이, 하린이를 바라보았다. 4살,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내쳤던 그날,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다. 그는 5년간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돈 때문에 떠난 속물이라고 증오해왔다. 그 증오를 연료 삼아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다. 권지훈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공포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4살. 그가 마른 목소리로 되뇌었다. 한서연,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5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 참혹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권지훈의 얼어붙은 시선이 한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4살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그 남자의 눈동자,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날의 차가움과는 다른 무언가 거대하게 부서져 내리는 듯한 혼돈을 보았다. 그 시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5년 전 27의 한서연이 느꼈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떠올리게 했다. 5년 전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계약, 결혼 11개월 차. 권지훈의 법적 아내. 한서연은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곧 끝날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년의 계약 기간. 고아였던 그녀에게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대가로 그녀는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완벽한 방패막이 아내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냉정했지만 신사적이었다. 각방을 썼고 필요한 공식 석상 외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아주 희미한 온기를 보았다.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지쳐 잠든 그를 보았고 형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알레르기가 있는 해산물을 말없이 치워주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리석게도 그날 아침 계속되는 메스꺼움에 그녀는 홀로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여주며 웃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아주 건강한 쌍둥이네요. 세상이 멈췄다. 쌍둥이, 그녀와 권지훈의 아이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었지만 단 몇 번의 실수 혹은 운명 같은 이끌림으로 두 생명이 잉태된 것이었다. 서연은 병원 화장실에서 초음파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들이라면 그 차가운 남자도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계약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백화점에 들러 가장 작은 아기 신발 2켤레를 샀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분홍색.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장을 봤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였고 그의 아내였다. 저녁 8시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기 신발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등 뒤로 감추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다녀오셨어요. 오늘. 그녀의 말이 멈췄. 현관에는 권지훈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보다 훨씬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여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듯 웃었다. 누구? 세요 서연이 물었다. 권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는 듯한 차가운 무심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여자의 손을 풀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앉아. 한서연 씨. 그가 말했다. 씨라는 호칭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지훈 씨. 이분은 서연이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권지훈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낯선 여자는 마치 제 집인 양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소개하지. 윤 실장이야. 그리고 곧 내 옆자리를 차지할 사람이기도 하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무슨 말이에요? 권지훈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50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지만 미리 끝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동안 연기하느라 수고했어. 이건 위자료 겸 당신 연기력에 대한 보수야. 50억. 당신 할머니 병원비고 뭐고 다 갚고도 남을 돈이지.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연기. 라고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데 권지훈이 조소했다. 설마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한테 감정이라도 가질 줄 알았나고. 출신의 빚더미뿐인 당신을 내 아내로 들인 건 그저 골치 아픈 선자리들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이제 그 역할은 끝났어. 아니야. 그럴 리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등 뒤에 숨긴 아기 신발 상자가 화석처럼 딱딱하게 느껴졌다. 뭘 망설여.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 돈. 그가 테이블을 턱짓했다. 아니면 부족해 더 필요하면 말해. 당신 같은 여자에게 돈 몇 푼 더 쥐어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의 옆에 있던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회장님도 참, 저분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한서연 씨.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모두 함정이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망,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려던 말을 간신히 삼켰다. 나 임신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남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며 더러운 돈을 던질까? 아니면 아이를 빌미로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까? 그녀는 문득 그가 전에 스치듯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내 약점이 될 만한 건 절대 만들지 않아. 그게 사람이든 감정이든 아이들은 그의 약점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들조차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 감췄던 상자를 더 꽉 움켜쥐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이 괴물 같은 남자로부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권지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50억짜리 수표를 집어들었다. 고맙네요. 회장님. 그녀는 5년 전 그가 자신을 처음 불렀던 그 호칭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 돈이면 아주 멀리, 아주 조용히 사라져 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그 돈이 필요했다. 혼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이 굴욕적인 돈이라도 받아야 했다. 그녀의 사랑은 죽었지만 모성은 방금 태어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과 아기 신발 상자, 그리고 50억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서울을 떠났다. 뱃속의 두 생명과 함께. 그리고 지금 5년이 흘러 그녀는 다시 그 남자의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권지훈의 눈동자에 스쳤던 혼돈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금 차가운 소유욕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한서연에게 다가왔다. 4살이라. 그가 읊조렸다. 내 아이들이었군. 감히 내 아이들을 숨기고 5년을 도망쳐. 한서연은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5년 전 그 지옥 같던 밤에 했던 결심을 떠올렸다. 그래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나만의 아이들이기도 하죠. 그녀는 권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아이들을 사시게요. 아니면 빼앗아 가시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5년간 2아이를 지켜낸 엄마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어리고 순진했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빼앗아 가시게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텅 빈 의장실을 울렸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5년간 벼려온 방어막이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5년 전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토 처참하게 무너졌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권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그 강인한 눈빛을 바라보며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눈빛이 바로 저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파괴하면서까지 만들어내려 했던 강인함.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인함은 이제 그 자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 너머로 지옥 같았던 5년 전의 그 시간을 보고 있었다. 5년 전 JK 홀딩스는 지금의 견고한 성체가 아니었다. 권지우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를 노리는 하이에나는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중 가장 악랄한 자가 독사라 불리는 박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JK 홀딩스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주가 조작, 내부 교란, 그리고 권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임원 회의에서 박 회장의 계략으로 수천억 원대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었음을 보고받은 직후였다. 권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그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한서연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할머니의 산소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그녀가 계약 결혼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친구와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그녀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나오는 모습이었다. 권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가 임신그는 그들의 몇 번 안 되던 하룻밤을 떠올렸다. 계약을 잊을 만큼 이성적인 통제를 잃었던 밤들. 그는 애써 그 밤들을 실수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소포는 잘 받았나? 권 회장, 박 회장의 능글맞은 목소리였다. 자네, 방패막이로 앉혀놓은 그 예쁜 아내를 꽤나 아끼는 모양이야. 설마 아이까지 가졌을 줄이야. 이런, 쯧쯧, 약점이 너무 많군. 권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자네가 가진 걸 내놓으면 자네 가족은 무사하겠지. 하지만 버틴다면. 글쎄,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한꺼번에 잃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박 회장은 그런 인간이었다.
그는 이미 경쟁자 2명을 자살로 몰고 간 전적이 있었다. 그에게 자비란 없었다. 권지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버티다가 한서연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것인가? 박 회장이 더 이상 그녀를 권지훈의 약점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하고 완벽하게 그는 2번째를 택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남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였던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 윤 실장,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를 위해 기꺼이 악녀가 되어줄 수 있겠어. 대가는 확실히 치르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과의 싸움에서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그녀와 아이가 숨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그것이 50억 원이었다. 그가 그때 마련할 수 있었던 그의 피 같은 마지막 보루였다. 그날 밤 서연이 초음파 사진을 숨기고 집에 돌아왔을 때 권지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윤 실장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 연기였다. 당신 같은 여자.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그의 심장에도 똑같이 밝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길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그 말을 했다면 그는 그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더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녀가 미련 없이 그를 증오하며 떠날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50억짜리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녀가 그 돈을 받아줘서 안도했다. 제발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쳐 달라고 속으로 빌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순간 권지우는 무너졌다. 그는 서재의 유리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녀를 지켰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내,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그의 아이들. 그 후 5년, 그는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는 오직 박 회장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박 회장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다.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권지훈은 긴 회상에서 깨어났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한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5년 전 그가 심어놓은 증오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빼앗아 가시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뇌리를 때렸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끌어안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5년간 당신과 아이들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박 회장은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독사가 자신이 5년간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약점이 2이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번에야말로 서연과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의 가면은 더욱 두꺼워져야 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야 했다. 설령 그것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방식일지라도.
권지우는 한서연의 도발적인 질문을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숨어 있는 두 아이, 하준이와 하린이를 바라보았다. 내 아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지. 케이터링 업체 직원이나 따라다니면서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재혼했다는 말. 거짓말인 거 알아.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겠지. 안 그런가? 한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 권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차 대기시켜. 그리고 본가에 연락해서 서관 전체를 비우고 아이들 방을 준비하라고 해. 오늘 밤부터 손님이 올 거야. 한서연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무슨 짓이에요? 서관이라니 난 안 가요. 아이들도 안 보내요. 권지훈은 인터폰을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택권을 준 게 아니야. 한서연, 통보하는 거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5년 전 내 아이들을 훔쳐갔어. 그 대가를 지금부터 치러야지. 그는 그녀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면.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5년 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지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권지훈의 등 뒤로 육중한 의장실 문이 닫혔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몇 초간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서관. 그곳은 권지훈의 본가. 그 거대한 성체 안에 있는 별채였다. 그녀가 계약 결혼 시절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그의 진짜 영역이었다. 엄마. 하린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우리 어디가?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에 한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아무데도 안 가. 엄마가 지켜줄 거야. 걱정 마.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의장실 문으로 달려갔다. 문고리를 잡고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다. 열어요 문. 열어.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권지훈 씨, 당신 마음대로는 안 돼. 이건 불법 감금이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반대편 벽이 열리며 숨겨져 있던 문이 드러났다. 의장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금 전 권지훈이 불렀던 김 비서가 2명의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한서연 씨. 이쪽입니다. 김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 회장님께서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안 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 비서는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서연 씨,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아이들에게 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순순히 걸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모시고 가야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한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여기서 발버둥 쳐봤자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터였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에게서 도망쳤던 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내가 걸어갈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겐 손대지 말아요. 지하 주차장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 중심에 오직 한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시동을 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우는 뒷좌석 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와인에 젖었던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상태였다. 그의 냉정한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한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말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하준이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 4살배기 아이는 자신보다 5배는 큰 권지훈을 고개 꺾어지듯 올려다보았다. 당신, 우리 아빠 아니잖아.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아이는 제법 용감하게 소리쳤지만 그 작은 주먹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닮은 그 고집스러운 눈. 그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냉정한 뿐이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꼬마야. 그리고 내 엄마를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 그 자체야. 권지훈 씨, 한서연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권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무시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하준이와 하린이를 안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자신도 따라 올라탔다.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권지훈이 반대편 문을 열고 그녀의 맞은편 좌석에 앉았다. 넓은 실내 공간이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차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차는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는 방음 유리로 막혀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의 양팔에 매달려 있었고 한서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와 아이들을 맞은편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집요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마치 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꼼꼼하게 뜯어보았다. 자신을 닮은 아들, 그리고 그녀를 닮은 딸,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 5년간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낡고 저렴한 옷을 보았다. 파티장에서 주워들은 바로는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다가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 오늘 같은 행사의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가 준 50억은 어디에 쓴 것일까? 그의 시선이 하준이의 작은 손에 들린 낡은 로봇 장난감에 닿았다. 파란 쪽이 테이프로 간신히 붙어 있는 누가 봐도 오래된 장난감이었다. 하준이가 긴장한 탓에 손에서 힘이 빠지자 로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구르르 로봇이 굴러 권지훈의 구둣발 앞에 멈췄다. 권지훈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 했다. 그의 손이 로봇에 닿으려던 순간 만지지 마세요. 한서연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그의 손을 쳐냈다. 그녀는
재빨리 로봇을 빼앗아 들었다. 마치 그가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것처럼 그녀는 로봇을 아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그를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다. 당신 손, 대지 마. 권지우는 허공에 멈춘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가지고 노는 낡은 장난감 하나 만져볼 자격조차 없는 남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런 존재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어 다시 무릎 위에 올렸다. 걱정 마.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런 싸구려 장난감 따위 필요 없게 될 테니까 내 아이들은 최고만 누리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한서연이 속삭였다.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50억이든 500억이든 권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이미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그들만의 왕국이라 불리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는 길게 이어진 정원을 지나 본관이 아닌 숲속에 자리한 독립된 별채 서관시관 앞에 멈췄다. 그곳은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편리함이 결합된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저택이었다. 내려. 권지훈이 먼저 차에서 내렸다. 한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화려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가 앞장서서 현관의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댔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은 완벽하게 아이들을 위해 꾸며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는 최고급 친환경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은 동화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었다. 그리고 두 개의 작은 방문이 보였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분홍색으로 꾸며진 이게 다 뭐죠?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오늘 내 눈에 띌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는 찾을 생각이었으니까. 권지훈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이 방들은 그가 5년 전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는 사진을 본 직후 자신도 모르게 지시했던 것이었다. 5년간 텅 비어 있던 비극의 공간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들의 집이야. 아니, 감옥이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마. 알겠어.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다. 철컥,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밖에서 잠겼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려다 아이들과 함께 채장 속에 갇혀버렸다. 서관에서의 시간은 감옥의 그것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벌써 사흘째였다. 권지우는 한서연과 아이들을 그 완벽하게 꾸며진 세장에 가두어 둔 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급 장난감과 유기농 간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들은 그를 낯설고 무서운 침입자 취급했다. 특히 하준이는 아빠를 닮은 그 고집스러운 눈으로 권지훈을 노려보며 엄마 뒤에 숨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린이는 그가 주는 인형을 받으면서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다. 한서연은
그가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어미새처럼 날카롭게 경계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들이라면 아이들만 데려가요. 난 떠날게요. 사흘째 저녁.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이 좁은 곳에 가둬두지 마세요. 권지우는 대답 대신 저녁 식탁에 놓인 스테이크를 잘라 하준이의 접시에 놓아주려 했다. 하준이가 그릇을 밀쳐냈다. 싫어. 아저씨가 주는 거 안 먹어. 날카로운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권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하준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아니라 삑 하는 전자도어록 소리가 그녀의 절망을 확인시켰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한서연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관에 딸린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 역시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적어도 햇빛은 들어왔다. 하준아, 하리나, 저기서 공놀이 할까? 그녀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이들이 작은 공을 굴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한서연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윙 하는 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음 같기도 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담장 너머 높은 하늘에 검은 점 하나가 떠 있었다. 드론이었다. 그것이 그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드론이 갑자기 고도를 낮추며 아이들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들었다. 하준아, 하리나. 이리와 한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놀란 하린이가 공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다. 엄마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드론은 아이의 바로 위에서 잠시 선회하더니 유유히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바로 그 시각 본관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주재하던 권지훈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독사 박 회장이었다. 메시지는 방금 막 찍힌 사진 한 장이었다. 서관 정원에서 하린이가 넘어져 울고 있고 한서연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로 드론의 검은 형체가 보였다. 자네 세장.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 모양이야. 아주 사랑스러운 가족이더군. 권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회의 종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한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창백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서관으로 달려갔다. 한서연, 그가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한서연은 울고 있는 하린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방금 그게 뭐였어? 그녀가 그에게 소리쳤다. 권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공비행 차단에 경계태세 최고로 올려 저드론 발신지 찾아내. 당장 그는 한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아이들과 함께 실내로 들어왔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 창문에서 떨어져.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한서연은 공포에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우릴 여기 데려와서 우릴 표적으로 만든 거냐고. 표적,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그는 주먹으로 거실 벽을 내리쳤다. 쾅표적이라고 난 널 지키려고 데려온 거야. 그 자식한테서, 박 회장한테서. 한서연은 그의 절규에 숨이 멎었다. 박 회장. 권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이 이미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그의 5년간의 연극은 끝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받은 메시지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봐. 이게 내가 5년 전에 당신을 내쳐야만 했던 이유야. 한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사진과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무슨 5년 전 권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그놈이 당신을 노렸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걸 내 약점으로 잡았다고 그날 당신이 산부인과에 다녀온 사진을 내게 보냈어. 당신과 뱃속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한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난 당신이 날 증오하게 만들어야 했어. 당신이 내게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야 그놈이 당신을 권지훈의 약점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윤 실장을 불렀고, 그래서 그 모진 말들을 내뱉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 50억. 그건 위자료가 아니었어. 내 전 재산이었어. 박 회장과 싸우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당신과 아이들이 숨어 살 수 있게 마련한 내 마지막 돈이었다고. 한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했던 유일한 힘은 그에 대한 증오였다. 그가 자신을 돈으로 모욕하고 버렸다는 그 처절한 배신감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연극이었다고. 거짓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권지훈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냉혈한 권지훈 의장이 그의 아내였던 여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내 손으로 밀어내고 5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이제 겨우 그놈을 잡을 수 있게 됐는데 네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널 보호하려고 또다시 널 상처 입힌 거야. 한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5년간의 서름, 고통,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이 모든 광경을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저 무서운 아저씨 때문에. 저 아저씨가 엄마를 울리고 있었다. 그때 권지훈의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의장님 정문 쪽에서 차량 돌진, 시도 경보입니다. 박 회장의 양동 작전이었다. 권지훈은 피 끓는 눈으로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제기랄. 그는 서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오열하느라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 몸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은 손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다. 권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하준이었다. 울지도 않고 항상 그를 노려만 보던 그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울음이 가득 찬 눈으로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다.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권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아빠. 가지마.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엄마. 엄마 울리지 마. 무서워. 가지마. 아이는 그가 아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지금 자신들을 버리고 떠날까봐 혹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빠. 그 한마디, 그토록 절박하고 원초적인 부름이 권지훈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5년간 얼어붙어 있던 모든 것이 그 하나의 단어에 녹아내리는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이어피스에서 울리는 경호팀장의 다급한 보고도,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의 굉음도 순간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를 붙잡은 작은 손의 떨림과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들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아빠. 그는 이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아빠였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권지훈의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는 아이의 여린 어깨가 공포로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그가 5년간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5년 전 그는 그들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지켜야 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슬픔과 회한은 사라지고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에 대한 얼음장 같은 분노와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하준이와 눈을 맞췄다. 그래, 아빠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어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하준이랑, 할인이랑,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는 울고 있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와 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한서연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박 회장이 여기까지 사람을 보냈어. 그는 하준이를 안아들고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저 복도 끝에 있는 서재. 책장 뒤에 안전실 패닉룸이 있어. 할인이 데리고 당장 거기로 들어가. 내가 갈 때까지. 아니, 내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 알겠어. 한서연은 그의 다급한 눈빛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열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성이 공포를 이겼다. 그녀는 할인이를 안아들었다. 하준아, 엄마한테 와. 권지우는 하준이를 서연의 품에 안겨주었다. 가. 어서. 한서연이 두 아이를 데리고 비틀거리며 서재로 달려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권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이어피스를 다시 눌렀다. 김 비서, 상황 보고해. 의장님 정문 쪽 난리 났습니다. 차량 2대가 그대로. 아, 잠깐만. 이거 미끼 같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 주행으로. 알아. 권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놈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지. 서관 쪽은 어때 들어온 발신지는? 찾았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드론 발신지는 서관 뒤편 숲속에 정차된 벤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 본인입니다. 직접 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지훈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5년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다. 역시 교활한 늙은이. 정문으로 시선을 돌리고 드론으로 내 가족을 직접 확인한 뒤 이쪽으로 본대를 투입할 생각이었겠지. 그는 서재의 굳게 닫힌 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덫에 걸렸군. 그는
거실 중앙에 있는 홈 컨트롤 시스템의 스크린을 켰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놈 벤 차량의 통신망으로 전부 송출해. 그리고 검찰과 경찰, 지금 당장 숲으로 투입시켜. 한 놈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권지우는 마이크를 켰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숲속에 정차된 검은 벤의 모습이 위성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박 회장. 권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벤 안에 있는 박 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내 집 정원 구경은 잘했나? 내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나? 벤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드론 영상을 보며 흡족하게 웃고 있던 박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뭐야, 이 목소리는 5년 만이군. 내 목소리 잊지는 않았겠지. 권지우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5년 전, 자네가 내 아내와 뱃속의 아이들을 들먹이며 날 협박했을 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녀를 내보냈지. 자네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거야. 스크린 속 벤의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황급히 내리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경찰 특공대와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로 포위된 후였다. 하지만 자넨 실수를 했어. 박 회장. 권지훈의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네는 날 너무 얕봤어. 난 그날 이후로 매 순간을 자네를 잡을 준비만 했거든. 자네가 5년 전에 사용했던 그 불법 도청, 비자금 내역, 주가 조작 증거, 전부 내 손에 있어. 이 개자식 네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박 회장이 발악했다. 함정 아니, 이건 심판이야. 권지우는 스크린을 통해 경찰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 나오는 박 회장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자네가 오늘 내 아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날린 그 불법 드론, 그리고 내 집에 무단으로 돌진시킨 저 차량들, 그게 자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줄 거야. 잘 가라. 박 회장. 지옥에서 내게 빼앗아간 5년의 시간을 후회하길. 권지우는 통신을 끊었다. 스크린에는 박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거대한 복수극이 막을 내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와 허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스크린을 끈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댄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아빠. 그의 귓가에 하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그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되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밀어냈고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을 밝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때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열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할인이를 안고 하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더 이상의 공포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짧은 거리가 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졌다. 권지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도 공허했다. 다 끝났어.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박 회장은 잡혔어. 이제 당신도.
아이들도 안전해.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사랑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5년간의 거짓말과 오해의 벽은 진실이 밝혀진 순간에도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서관의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고요했다. 사이렌 소리도 권지훈의 다급했던 외침도 모두 사라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방금 전에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서울의 야경은 평화롭게 반짝였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서연은 권지훈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하린이는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하준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쥔 채 방금 전 아빠라고 불렀던 남자를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훈은 움직이지 못했다. 5년간의 복수가 끝난 승리감도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 냈던 여자가 서 있었다. 5년의 세월이 그녀의 눈빛 속에 거대한 폐허처럼 남아 있었다. 서연아.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이야.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준이의 손을 놓고 잠든 하린이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방금 전 드론 때문에 넘어져 무릎이 까진 아이의 상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핏방울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구급상자를 찾아 들고 나왔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기계처럼 무심하고 건조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하린이의 작은 무릎에 소독약을 애쓰 발랐다.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밴드를 붙였다. 권지우는 그 모습에서 질식할 것 같은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할게. 그가 다가가며 말했다. 그가 하린이의 상처에 손을 뻗으려 하자. 한서연이 그의 손을 날카롭게 쳐냈다. 만지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당신 손 더럽히기 싫다고. 서연아, 그건 연기였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텅 빈 눈동자였. 알아요. 다 들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연기.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 그래서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죠? 그녀가 밴드 포장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당신의 동기가 고결했다고 해서 내가 겪은 5년의 지옥이 사라지나요? 당신이 나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 분유값 때문에 밤잠 못 자며 울었던 그 밤들이 없던 일이 되나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너무도 잔인하고 명백한 사실이었다. 권지우는 그녀에게 단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5년의 고통이 그들 사이의 거대한 유리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고 함께 도망쳤어야 했어. 내가 오만했어. 믿음이요. 한서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요. 권지훈 씨, 당신은 그저 당신의 약점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나였고, 내 아이들이었고, 아니야. 그가 절박하게 외쳤다.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를 임신한 몸으로 가장 비참하게 내쫓는 게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돈으로 모욕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게 당신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날 지킨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날 통제한 거지.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 이 화려한 감옥에 날 가둬둔 지금도 똑같아요. 권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5년간의 복수에 눈이 멀어 그녀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지켰을지 몰라도 그녀의 영혼을 파괴했다. 엄마. 그때 하준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이는 이 복잡하고 무거운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고통은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엄마. 울어. 한서연은 황급히 눈가를 닦았다. 그녀는 하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하준아. 엄마 안 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권지우는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는 그녀를 그리고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아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 안에서 그는 이방인이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가 간신히 말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도.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무를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이 집의 모든 보안 장치는 해제했어. 여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야.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그는 5년 전 그녀에게 50억을 주며 떠나라고 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시 그녀에게 떠날 자유를 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제발.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아이들 곁에 아이들을 볼 수 있게만 해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들 곁에 머물 수 있게만 해줘. 뭐든지 할게.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두운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권지우는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잿더미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들어왔던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50억. 당신이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지 않았지. 한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나중에 알았어. 당신이 그 돈,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 당신 할머니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더군. 5년 전에.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돈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랬어? 한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돈은 내 아이들의 목숨값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사랑의 대가도 아니었으니까. 권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이번에는 문이 잠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열린 문 앞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5년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음을 알았다. 그날 이후 서관의 문은 다시는 잠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5년 전의 그날에,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 충격적인 어제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었다. 권지우는 그날 이후 서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 비서가 찾아왔다. 박 회장은 구속되었고 JK 홀딩스는 그의 불법 행위와 관계없이 건재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권지훈이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곳으로 옮겨도 되며 그가 보낸 경호 인력 외에는 아무도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려였지만 한서연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집으로 이사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절반만 맞는 말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처에 무뎌지게는 만들었다. 6달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 가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린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 사이 부쩍 자랐고 말도 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권지우는 의장님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다. 그는 주말마다 그 집을 찾았다. 처음 한 달간은 그저 문 밖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책만 두고 돌아갔다. 한서연은 그가 두고 간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다. 2달째가 되던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하준이가 문을 열었다.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아저씨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은 로봇 사왔어요 라고 물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의 주말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의 그는 아이들과 블록을 쌓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서툴렀다. 블록을 자꾸 무너뜨렸고 동화책을 읽는 목소리는 회의 자료를 읽는 것처럼 딱딱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하린이의 인형 옷을 꿰매주려다 손가락을 찔리기도 했다. 한서연은 그 모든 풍경을 그저 멀리서 부엌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2개의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원망, 그리고 저토록 필사적으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남자를 향한 미처 죽이지 못했던 연민과 애정. 엄마 아빠가, 아니, 아저씨가 오늘 놀이공원 가재요. 아이들의 5번째 생일이 되던 날, 하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한서연은 놀라서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엌 입구에 서서 마치 학생이 선생님의 허락을 기다리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 생일이라서 당신만 괜찮다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저렇게 기뻐하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이었다. 내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 밖을 나선 것은.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권지우는 한 손에는 하준이를, 다른 한 손에는 할인이를 잡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한서연은 그들의 뒤를 반발자국 떨어져서 걸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누가 봐도 행복한 내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풍경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권지우는 아이들을 위해 회전 목마를 탔고 솜사탕을 사기 위해 긴 줄을 묵묵히 기다렸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JK 홀딩스의 의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스크림을 두 손 가득 들고 뛰어오는 모습. 그 모습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한서연은 자꾸만 눈을 비볐다. 저녁이 되어 퍼레이드가 시작될 무렵 아이들은 벤치에 앉아 지쳐 잠이 들었다. 하준이는 권지훈의 어깨에, 할인이는 한서연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6개월. 고마웠어. 버텨줘서.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알아. 그는 잠든 하준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나 같은 놈한테는 그것만으로도 과분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회장은 무기징역을 받았어. 완전히 끝났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퍼레이드의 화려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5년 전에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맺었던 그 계약서. 1년짜리. 기억나.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 계약은 아주 오래전에 끝났지. 그리고 5년의 지옥도 끝났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장의 차가움이 없었다. 오직 한 남자로서의 후회와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하준이와 할인이의 아빠가 되는 계약은 평생일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든 지킬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화려한 선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내보일 뿐이었다. 나는 지난 1년간 끔찍한 계약 파트너였어. 서연아.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겹쳤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나랑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지 않을래. 한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번에는 계약 기간이 좀 길 거야. 아마 50년 아니, 영원이었으면 좋겠어. 권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하준이와 할인이의 엄마인 당신과 하준이와 할인이의 아빠인 내가 그렇게 가족이 되는 계약.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하준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엄마. 사인해. 나 저 아저씨. 아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할인이도 잠에서 깨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또. 한서연은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이미 그를 받아들였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권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좋아요. 권지훈 씨. 이번 계약서에는 중간 해지 조항은 없는 걸로 해요. 권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질 듯 그녀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들의 품 안에서 두 아이가 칭얼거리며 함께 안겼다. 5년을 돌고 돌아 네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퍼레이드의 가장 화려한 불꽃이 그들의 위로 터져 올랐다.